코로나19 검사 수가 늘면서 다시 40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죠.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의 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방안 추가 완화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5세에서 11세 소아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만 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주 중반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만 4,641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정도 숫자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49만여 명에 비해서는 한 14% 정도 감소한 숫자이지만 역시 여전히 이제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확진자 숫자가 40만 명이 계속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86명이 증가를 해서 1,301명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위중증 환자 숫자들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지금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사망자도 43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진자의 감소폭 이제 정점을 지나면서 확진자의 감소폭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여전히 많고 그다음에 사망자의 숫자도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회복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오미크론의 파도가 지나갔던 국가들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지배종이 바뀌면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또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국가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국가들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거의 한 2, 3주 전부터 다시 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미크론의 파도가 지나도 스텔스 오미크론에 의한 지금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가 겹쳐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감소세가 지금 굉장히 완만하게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에 의한 그 중복 효과가 없었다면 그러면 아마도 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파도는 조금 빨리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이미 오미크론의 파도가 지나간 국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점이 1월 25일이었는데 그게 한 절반 정도로 감소했던 게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한 절반 정도로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또 한 달 정도 지난 3월 1일이 되면은 정점 규모의 10분의 1 정도까지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지금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정점을 지나면 절반까지 감소하게 되는 데는 한 2주에서 3주. 그다음에 다시 그게 정점의 10분의 1 정도까지 감소하는 데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렇게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재택치료 외래 진료센터로 지정되고자 하는 병원은 오늘부터 신청하면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대면 진료 위주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의료 행위, 그중에서도 진료라는 행위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환자를 보고 환자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환자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진료하기 어렵고 환자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진이라든가 검사들을 해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비대면 진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으면 대면 진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대면 진료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희망하는 병 의원급에 한해서는 이제 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이때 저희가 주의할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아파서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 노출되면 감염이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진자와 그다음에 비확진자의 시간, 진료 시간이나 동선 자체를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된 의료기관 만약 이러한 대면 진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급은 오늘부터 희망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의원급들은 4월 4일부터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적인 좀 차이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방안 아마 내일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정까지 혹은 24시간 영업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 계세요?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오미크론 대확산이 있으면서부터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제한 또는 관리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거리두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생각 대세 의견들이었었거든요.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어떤 관리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거리두기마저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확진자의 어떤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이런 거리두기 관련돼서 그 이중 피크를 경험한 국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가 특히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정점에서 하루에 대략 한 인구 100만 명당 8천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최종점에서 인구 100만 명당 한 5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또 한 8천 명의 피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감소세에서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할 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도 모이는 인원을 제한을 좀 완화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영업 시간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둘 중에서라면은 아무래도 영업 시간을 완화하는 게 코로나19 확산에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모임 인원에 대한 것, 영업 시간에 대한 것들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게 제가 보기엔 보다 더 효율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거리두기 완화도 검토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방역 지표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의 66.4% 기록 중이고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감염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의료 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 체계 과부하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의료 체계 이 과부하는 크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가 이 위중증 환자를 보기 위한 의료 인력의 소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그간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했다시피 일반 위중증 환자하고는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측면이 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위중증 환자보다도 더 많은 의료 자원, 즉 인력과 그다음에 다른 자원들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300명 정도의 지금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분명히 의료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도 많이 큽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 코로나19 감염이 주로 지역사회에서 벌어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유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감염은 의료기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방책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지금 원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일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을 또 진료하기 위한 의료 자원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들 때문에 일반 진료에 지금 방해를 받는 정도 수준까지도 지금 코로나19에 많이 부담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의료 체계 부담이라는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도의 코로나19 상황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 부담들, 즉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초과 사망에 대한 부담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절실합니다. 실제로 요양시설에는 어르신과 보호사가 상호 감염이 되면서 돌봄이 붕괴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요양병원과 시설 집단 감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많은 이제 대책을 저희가 세웠고 실행을 해서 요양기관이나 요양원에 대한 보호를 필사적으로 해왔었는데요. 근데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사연에서 감염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도 저희가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양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디 외딴 섬에 계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역 사회 기반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은 집에 갔는데 아이가 감염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감염됐을 때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그런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무자들을 대체할 만한 인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감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적인 부족,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감염의 확산에 따른 환자의 감염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기 전에는 사실 이걸 차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나마 이제 저희가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구조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감염 관리를 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병원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급성기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의료 자원이나 수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감염 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라든가 인력 투자를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때부터 되게 시작부터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감염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앞으로 가실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 관리를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고 그런 것들을 위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 투자, 그다음에 자원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대본이 이 8주간 위중증 사망자 예방 접종력을 공개를 했는데 10명 중 4, 5명이 백신 접종 미완료자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이 중증으로 가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방접종 지금 이제 돌파 감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를 불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예방접종에 의한 코로나19의 위중증 효과는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발표를 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거의 1대10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처럼 해외 영국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데이터를 봐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대유행을 한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도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으로 갈 확률이 미완료자에 비해서 10분의 1 내지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에 의한 이런 위중증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내일부터 5세에서 11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잖아요. 접종 예약률이 1.3%로 매우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학부모들도 많으실 텐데 교수님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고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 위주로 정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위험군이라는 건 소아당뇨를 앓고 있다거나 또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이제 아이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 혈액암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위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을 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과를 겪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롱코비드 얘기들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롱코비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을 비교적 잘 막아왔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롱코비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나 또는 얘기들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한 3개월 정도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롱코비드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롱코비드는 아이들에서도 관찰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기질적인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의 효과가 역시 롱코비드에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많이 불안하실 걸로 생각은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면역력을 일부 갖고 그래도 코로나19를 겪는 게 보다 더 아이들의 중장기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더 나은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으로까지 백신 4차 접종이 승인이 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변이가 계속해서 출몰 한다면 4차 접종이 일반인에까지 확대될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다시 또 오미크론 피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감염이 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재감염이 예방접종 미완료자한테서만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부 예방접종 완료자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대규모로 감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 위중증 환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4차 접종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4차 접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3차 접종에 비해서 이득이 적습니다. 3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맞고 나면은 항체가가 거의 한 40, 50배 정도까지도 증가하는 데 반해서 4차 접종은 이스라엘 데이터에 보면은 대략 한 2배에서 5배밖에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체가의 증가 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코로나19 대유행은 사실은 시간에 따른 면역력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오미크론이라는 기존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력을 회피할 수 있는 애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맞추고 있는 이 백신들은 대부분 다 2020년 초반에 나왔던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변이주에 대한 어떤 증강 효과, 보호 효과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미크론에 맞춤한 백신이 나오면 그건 당연히 맞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4차 백신은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